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세대 생명의 통로를 세우는 생수의강 기독학교에서 나온 고등학교 3학년 강희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세우는 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또 이 자리를 채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쭉 세션을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 한번 우리의 건국 정신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욱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대언되어지며, 또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저희 생수의강 기독학교에서 총 4명의 학생이 고등학생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건국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통일 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통일시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의 꿈을 꾸고 있는 고3 박현웅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말 못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멋진 꿈을 가진 우리 고1 박지희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AI 시대 속 통일한국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고1 박현진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박현진 학생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런 건국 정신과 같은 가치들을 사람에게 설득하는 그런 설득자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막내인 중학교 3학년 최하솔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하솔 학생은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심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통일세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 통일론 비교, 신냉전기 속 통일 외교 전략 제시 등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통일세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반도 반만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많은 번영과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들어왔듯이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즉 자유민주주의,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성경적 가치로 보장해주는 그런 건국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국 정신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박현진 학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건국 정신은 바로 자유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이 자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하여 많은 분들은 평생을 걸어왔는데요. 그렇게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민의 개인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부터 마음을 받아 인권을 우리에게 선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토대로 쌓아주셨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자유의 가치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 정말 다양한 인권을 누리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자주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러한 본질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세대, 더 나아가 통일 세대는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건국 정신이 아닐까라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우리 이 건국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모든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건국 정신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청소년들, 청년층들은 이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 또는 괜히 태어난 나라 등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봅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던 대한민국의 본질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이 남한 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북한은 저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인권이란 것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 통제, 국제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먹고 자고 나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는커녕 무관심, 무감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들이 이것에 대하여 무감각으로 일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에서 깨달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건국 정신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며 상세한 설명을 부족하게 교육 과정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자유가 없는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또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들을 기회가 없기에 이것에 대한 본질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소중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가치를 들을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기에 우리는 다시 건강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때에 자유라는 열쇠를 가지고 통일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건국 정신이라는 말조차 들어보기 힘든 이 시대에 이렇게 고등학생 입을 통해 건국 정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건국 정신을 토대로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꿈꾼 나라는 절대로 두동강 나라가 아닌 온전히 하나 된 나라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즉 북한의 그 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을 통해 온 한반도, 북한의 모든 각각의 지역에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국 정신의 온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정말 많은 난제들과 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그런 통일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신 박지혜 학생 또 나와 계신데, 박지혜 학생, 그렇다면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통일에 앞서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민 강제 북송, 그리고 제3국 출생 무국적 탈북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9일 중국에서는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제 북송은 단순히 탈북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제3국 출생 무국적 탈북 아동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국적 탈북 아동은 탈북민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탈북민 여성의 불완전한 신분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중국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계속해서 떠도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은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방치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무국적자 지위 협약, 이러한 국제 협약에서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굉장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고
제3국 출생 무국적 탈북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동포애와 더불어 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 거주하고 계신 그 북한 주민분들이나 탈북민 그 대상을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탈북 2세 아이들에 대한 화두를 꺼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거나 이런 강제 북송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무국적 탈북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 3가지의 법적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로는 이 국제법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무국적 탈북 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국제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협약 이행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현행법 속에 굉장히 소극적인 탈북민 개념을 재구성하여 이 무국적 탈북 아동까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이 탈북민 학생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당연시되게 여겨져 왔던 이 인권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이 말 못하고 너무 어리고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통일 한국 재건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문제는 저 한 명의 목소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함께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수잔 숄트 그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각 나라 각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제3국 출생 무국적 탈북 아동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의 가족된 자들로서, 동포된 자들로서 그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목소리가 되어주고, 또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들을 향한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루라도 더 빨리 자유와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가치니까요. 네, 특별히 여기 박현영 학생께서 통일의 방법에 대해 또 고민을 하시면서 독일 통일의 선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요. 또 독일 통일은 어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나갔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남북 교류 협력에는 어떤 시사점과 또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분단부터 통일까지 이제 선례가 될 수 있는 동서독 교류 협력과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차이점과 그리고 그 동서독 교류 협력이 남북 교류 협력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동서독 교류 협력에서는 되게 남북 교류 협력과는 다르게 아주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례로 종교 영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동독의 교회, 서독의 교회 간의 만남을 위해서 종교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각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자를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그렇게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분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 교류 협력은 안타깝게도 그 취지와 목적은 너무나도 좋았으나 북한과의 일관성 있지 못하는 교류 협력, 그리고
북한의 교류 협력을 대하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또 그냥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교류 협력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동서독 교류 협력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서독 교류 협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사회 중심적인 교류 협력이 대부분 국가 주도, 어떤 정책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던 남북 교류 협력 사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마 이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독일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우리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한 명 한 명이 또 그 개개인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노력했다는 부분이 또 우리나라와 참 다르고 참 본받을 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민간 중심의 교류를 하기는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민간 사회, 도대체 이 민간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민간 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토대로 한 교류 협력과 더 나아가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북한 전문 연구가 분께서 제시했던 사통길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통길이란 사방이 막힌 한반도에, 지금 사방이 막혔죠. 사방이 막힌 한반도에 통신, 통상, 통영의 사방의 길을 내고 하나 되게 하는 통일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인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일례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사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은 여러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또 여러 정치적 군사적 요소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남한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와준 북한 이탈 주민분들, 또 탈북민 분들을 통해서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남한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면서 외로워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인데요. 통신은 매체를 통한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상호 간의 잘못된 이해,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잘못된 생각과 이해 등 또 그런 간극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너무나도 강압적인 언론의 통제로 인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교류 협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라디오나 대북 전단지 또는 그런 작은 USB, 또 진리를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책 등 그런 것들을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 내 아주 소수 주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다음 세대들, 또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비공식적인 루트가 공식적으로 더 건강하게 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음은 통상인데요. 통상은 경제적인 통상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루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통상이 이제 예시로는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제 한 민간 기업의 어떤 그런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중단된 이 개성공단은 현재 불안정하고 좀 불안한 남북 관계의 어떤 갈등 상황, 그리고 이제 남한 자본과 기술력이 악용될 수 있다, 핵이라는 어떤 그러한 안 좋은 곳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 또 북한의 국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의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되었고 사실 재개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국제 NGO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을 대상으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또 원조를 통해서 그렇게 교류 협력 그리고 통일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길이 조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통상의 영역에서 또 경제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의 영역에서 더 건강하게 통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나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영은 말 그대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 이루는 통일입니다. 현재 북한과 남한, 중국, 그리고 더불어 이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들의 그 영적인 힘을 한데로 모아 강력한 힘, 하나의 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례로 독일도 이제 니콜라이 교회에서 소수의 청년들의 기도의 불씨가 점점 엄청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언젠가 성벽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기도의 불씨 그 힘을 한대로 모은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강력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저는 지금까지 통일하면 좀 되게 단편적인 부분들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곳에서 입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 통일을 향한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다음 세대 또 이곳에 계신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주체가 되어 통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통일론들에 대해 연구한 최하솔 학생에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었던 통일론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 정부에 따라 또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굉장히 여러 종류의 통일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과 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통일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강조하는 성건설 후통일 방안을 주장하였고 또 남북 최초의 합의 문서인 7.4 남북 공동성명을 선언함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을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화해 협력 단계를 통해서 과도 체제인 남북 연합을 거쳐 마침내 단일 국가를 형성한다는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도 가장 현실적인 통일의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후 햇볕 정책, 그리고 상생 공영 정책, 또 평화 번영 정책, 그리고 햇볕 정책론 같은 그런 다양한 통일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 민주적인 통일과 또 평화 통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던 중 이렇게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통일 방안들에 분명히 한계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즉 이들은 모두 닫힌 통일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닫힌 통일론들과 또 풀리지 않는 이러한 통일의 방법론들을 보며 굉장히 안타깝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통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메타 통일론이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라는 것을 제가 전심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껏 말씀해 주신 이렇게 수많은 통일론들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했지만 70여 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 정말 그 길이 정말 쉽지만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하솔 학생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외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이라는 것은 경제적, 안보적, 정치적 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한반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이해관계와 또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구현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국제적 질서를 반영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 질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우 전쟁과 또 글로벌 경제 위기,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가장 최근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탈세계화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적으로 신냉전적 질서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북한은 이러한 신냉전적 국제 질서를 어쩌면 기회로 삼아서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하는 등 계속해서 이 핵무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통일 지향적 방향성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통일의 주요 주변국이자 협력과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하고 균형 있는 통일 외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통일 외교를 위하여 우리 한반도의 주요 주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우리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이익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을 외교 정책화시키는 방법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를 분리시켜서 각 세부적 분야별로 합의점을 도출해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 통일 한반도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공간 가운데 모여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앞서 언급되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외교 정신을 계승받아서 우리 통일 외교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통일 외교의 영역에서 더욱더 목소리를 발할 수 있고자 빛을 발할 수 있고자 더욱더 준비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런 미국과의 더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외교를 통해 또 지혜롭게 통일의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건국 정신을 토대로 정말 많은 번영과 또 자유를 누린 만큼 우리에게는 이 건국 정신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이 가치를 깨달은 자들로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과 자유를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북한 동포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며 그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의 준비가 정말 시급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라는 대격변과 정말 많은 위기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이 통일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그 위기의 때에서 기회를 잡고 통일 한국을 이뤄나가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빌드업 사우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빌드업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우리 모든 동포들에게 자유를 반드시 안겨주는 것이 이 건국 정신의 온전한 실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한반도를 세우는 통일은 절대 다른 사람, 윗세대, 다른 국가에게 맡겨져 그냥 넘겨져 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거친 십자가요, 우리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 한반도 구석구석 빠짐없이 온전히 회복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